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1월 1일 세 번째로 읽는 부동산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창신숭인 뉴타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지역입니다. 뉴타운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모습과는 약간 다르죠. 아파트로 지어지지 않았죠. 이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도시재생 사업을 한 곳입니다. 총 2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서 전국 1호 도시재생 사업지가 된 서울시 종로구 창신 숭인지역. 서울시가 30일 지난 5년간의 철거보다는 재생을 통해 창신 숭인지역을 탈바꿈했다라고 자평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된 단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생 성공 사례라고 자평했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평가,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재생을 통해 지역의 활기를 불러일으켜 떠나고 싶은 마을을 살고 싶은 마을로 바꾸겠다라고 했고요. 서울시는 창신 숭인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느냐? 지난 5년간 각종 소통 공간과 기념관 그리고 박물관을 만들었지만 별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음피음 봉제 역사관과 같이 인근의 봉제 산업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뉴타운이나 재개발 구역들처럼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개선되는 성과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채석장 전망대를 운영해서 이 전망대에 가면 한양 도성부터 멀리 고층 건물 스카이라인까지 서울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944억 원을 들여서 이 일대를 명소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재생을 통해서 떠나고 싶은 마을을 살고 싶은 마을로 바꾸겠다고 했고 5년 동안 성공한 사례라고 자평했다고 하는데 2014년 2분기에 34,294명이었던 창신 숭인 지역, 창신 1동, 2동, 3동 그리고 숭인 1동 기준의 인구는 올해 3분기에 29,858명으로 약 5천여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도 밸류맵에서 자료를 내놨는데요. 2015년에 거래 가격들, 평당가가 면적 기준으로 1,472만 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9년에 거래된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평당 1,588만 원 수준으로 지난 몇 년간 이 급등기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땅값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 지역이 또 이 창신 숭인 지역이라고도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는 성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의미 있는 도시 재생이 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 950억 원을 들여서 채석장 전망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명소가 되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로 바꾸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창신 숭인 뉴타운은 종로구에 있는 뉴타운입니다. 종로구에 어떤 뉴타운이 있는지 아세요? 2차 뉴타운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북의 30평형대 아파트 10억대 시대를 최초로 연 경희공자이가 종로구 도니문 뉴타운의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종로라고 하는 도심을 끼고 있는 입지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3차 뉴타운 중에서도 창신 숭인 뉴타운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뉴타운이었습니다. 그랬던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을 5년여간 했지만 이런 모양새로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대우건설하면 푸르지오 서밋, 대림산업하면 아크로, 현대건설하면 DH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1군 건설사들이 프리미엄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이 이름이 붙은 아파트들은 좀 더 고급스러운 아파트입니다. 이런 거죠. 롯데건설에서도
이제 이번에 프리미엄 브랜드 런칭을 했는데요. 르엘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됐나 봅니다. 롯데건설의 새 프리미엄 브랜드를 달고 강남에서 이번에 2개 단지가 분양에 나서는데요. 이 단지들도 로또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포 우성 아파트하고 대치 구마을 2지구의 일반 분양이 있는데요. 두 단지 모두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단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일반 분양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조합 입장에서도 시공사 입장에서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슈되는 다른 단지들처럼 뭐 준공 후분양 간다, 통매가 간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이번 텀에 적당히 밀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이유 뭐죠? 분양가가 싸다는 거예요. 대치 2지구를 재건축해서 나오는 물량은 31세대 정도인데 일반 분양가는 11억 2천에서 16억 원 정도로 주변 신축 시세에 비해서 7, 8억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하고요. 7, 8천만 원이 아니라 7억, 8억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포 우성 아파트를 재건축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은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았는데요. 평당 4,891만원, 34평형 기준으로 16억 6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포 우성아파트 위치가 어디냐면 이 9호선, 3호선, 7호선 고속터미널역 보이시죠? 이 바로 앞에 있는 신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 바로 옆에 여기가 반포 우성아파트예요. 7개 동 최고 35층 596가구, 일반 분양은 135가구, 30평형대 물량이 122가구 정도 나와서 주변 시세 감안하면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할 수 있죠. 현금 빠방하게 들고 계신 고가점자 형님들 계시면 더 좋은 거 받는다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런 물량들이라도 나오는 거 있으면 꾸준히 어프로치 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은 장유유서 이런 얘기 제가 맨날 유튜브에서 했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렸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공공분양 나가려고 했던 물량들을 일부 돌려서 신혼부부들에게 자녀를 많이 키울 신혼부부들에게 뭐 특별 공급하겠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게 이 신혼희망타운이죠. 11월 달에 1000세대 정도, 1000가구 정도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나오는데 세 곳 모두 입지가 괜찮습니다. 하남 가밀지구에 340세대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 고양 지축지구에 500세대 정도 나오고요. 남양주 별내에 252세대 정도 나옵니다. 분양 가격은 전용 55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4평형보다 조금 작은 평수 정도 되겠네요. 하남 가밀이 요거 기준으로 3억 8,600, 고양 지축이 3억 7,400, 남양주 별내가 3억 1,300이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분양가가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제한도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 거주 의무 기간이 5년부터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서 5년 이상 거주하고 또 보유도 10년 이상 할 사람들만, 그러니까 실수요자만 청약하라는 이런 조건이 붙어서 분양하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페널티도 있어요. 이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2억 9,400만 원을 넘기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입주자한테 연 1.3% 굉장히 낮은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 모기지 대출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시세 차익의 일부를 기금하고 공유해야 된대요. 분양가가 싼 매력이 있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분양계약자가 다 먹는 게 아니라 기금이랑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죠. 동업할 사람 아니면 아예 분양도 못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들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고요. 지구별로 날짜가 다르고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청약은 어디서 하느냐,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주는 2022년에 한다고 하고요.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자금 여력이 넉넉치 않은 신혼부부들은 뭐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익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는 게, 수익이 발생하면 기금이랑 나눠야 된다는 게 약간 좀 치사한 것 같긴 하지만 아예 못 먹는 거보다는 조금 덜 먹는 거 같이 나눠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만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요건들 기간이 기니까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따지셔서 실제 가서 거주할 수 있겠냐, 직장이라든가 주변 환경들 고려하셔서 청약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에 세입자 보상이 처음 적용된다는 기사예요.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구역 내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연 2구역이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나 주민 구성이나 이런 거는 방식은 재건축이지만 사실은 재개발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보호 조치가 없다 보니까 구역 안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들이 아연 2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안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자살하는 사고도 있고 했었죠. 아무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상위 법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강제하진 못하지만 서울시가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 뉴스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이제 사업장에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곳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입자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주거 이전비라든가 영업보상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주려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 토지 등 소유자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맨 땅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맨 땅에서 만들어내라고 용적률을 더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얼마까지 줄 수 있을 것이냐, 올 4월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최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10%까지 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무주택자라고 하면 임대주택의 입주 기회를 주는 뭐 그런 내용도 담긴 내용을 올 4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로 늘어난 사업 이익을 가지고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하라, 뭐 이런 의미죠. 이번에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적률을 5% 올려주는 대신에 이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하라,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이 재개발에 준하는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또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나 영업보상비 등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정해진 기준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 날짜 이전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살거나 또는 이제 영업 행위를 하는 그런 세입자들, 이런 세입자들에게 영업보상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 내용은 시 차원의 대응인 거고요. 뭐 기사에서도 있지만 상위 법령, 그러니까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에서도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해달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서울시 공무원의 코멘트도 있었고요. 서울시의 이러한 대응 자체가 저는 꽤 의미 있는 대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되게 중요한 거 빠뜨린 것 같죠? 광역교통 2030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뭉쳐서 하려고 다 빼놨습니다. 주말에 이 내용들 좀 정리해가지고 가능하면 유튜브 별도로 하나 찍어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른 뉴스, 다른 이슈를 가지고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